곡물가가 더 올라갈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가가 좋은 이유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주주 환원을 같이 늘려가는 기업 중에서 네, 테이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 번 모셨는데 모실 때마다 뭔가 좀 시장 상황이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힘들 때만 오네요. 네.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자, 오늘은 테이버님의 또 인사이트를 통해서 네. 이런 힘든 상황에서 또 어떤 주식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최근 시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말 그대로 최악은 지났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약간 최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문제가 되고 뭔가 터질 위기가 있다, 그리고는 그게 터졌다라는 걸 바닥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나스닥 바닥을 보시더라도 이제 바닥을 만들어낸 게 루나 사태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비트코인이 4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뭐 애플이 또 중국 셧다운 때문에 공매도를 맞고, 테슬라도 비트코인에 중국이 합쳐지면서 공매도를 좀 맞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빠지면서 바닥을 한번 잡아놓고는 지금 반등을 하니 못하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좀 등락이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바닥은 일단 나왔다라고 이제 네.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하반기에 좀 이렇게 코스피가 그래도 반등할 것이다, 그런 뭐 얘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반기는 저도 지금 진짜 반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원자재가 많이 올랐고 가격도 많이 올랐고,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문제점을 삼고 있는데, 그럼 인플레이션이 어떤 속도로 해결이 되느냐, 그리고는 그 해결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소비를 지금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비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2019년, 2018년도처럼 인건비를 내가 100만 원을 받았을 때 그에 맞는 소비, 뭐 80만 원, 90만 원 소비하고 10만 원, 20만 원 저축을 한다. 네. 그 공식이 올해 연말에는 200만 원 인건비를 받았을 때 한 160만 원 정도를 쓰고 한 40만 원 정도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숫자 자체가 성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인 효과죠.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골디락스를 찾아서 우상향을 보이는 이런 느낌을 보일 것이고,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 없이 어떻게 보면 실적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어제도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인터뷰 상원 증언에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있다. 그리고 그 수요 공급 불균형에는 중국의 셧다운이라고 볼 수 있는 코로나 봉쇄가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거를 공급을 막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쉽게 풀어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게 해결이 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유럽은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독일 보시면은 이제 3월, 4월에 소비 둔화가 얼마나 됐냐라고 할 때 소매 판매 지표가 마이너스 5% 역성장을 보였거든요. 말 그대로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유럽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근데 그런 관점이 과연 미국으로 전염이 될 것이냐, 전 세계로 전염이 될 것이냐, 유럽의 일시적인 문제로 끝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가 좀 더 밑으로 방향을 잡을 거냐, 아니면은 버티다가 올라가는 방향을 보여줄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물가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가장 큰 게 에너지 가격이고. 네. 근데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 거의 한 130불까지 단기적으로 치솟았다가 거의 한 100불 밑으로 내려갔다가 슬금슬금 오르더니 지금 이제 거의 120달러 정도, 네. 그 정도 와인 상태에서 JP모건 CEO 같은 경우에는 야, 이러다가 유가 150달러까지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정말 사실화 된다라고 한다면 하방 압력이 더 세졌다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것 때문에 지난주 월요일 날 제이미 다이먼 그 JP모건 CEO가 이런 얘기 했죠. 허리케인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허리케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본인이 바라보는 뷰에서 유럽은 소비가 꺾이고 있는데 유럽의 물가는 더 올라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지금 오늘 아침 기준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9달러를 넘었어요. 신고가 냈죠. 네, 그러면서 14년 내 최고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올라가는 상황이 말 그대로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LA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뉴스가 나왔는데 갤런당 대충 한 8달러 정도 휘발유 가격이, 예, 디젤 가격도 한 9달러 정도 나오는데, 제가 그걸 리터로 환산을 해봤더니 리터당 한 2,500원 정도가 나와요. 아, 진짜요? 네. 우리나라 더 비싸요? 예,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비싼 상황이에요. 심각하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마트로 출퇴근하는 말 그대로 이제 소상공인 혹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파트타임 잡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하는 휘발유 가격이 이제 월급으로 다 나간다. 말 그대로 너무 물가가 비싸졌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뭐 좀 소비가 둔화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 증시도 에너지 가격만 자꾸 에너지 주가만 올라가는 그쵸, 이유도 엄청 오르더라고요. 모두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고 그걸로 소비를 하는데 그 소비의 대부분이 에너지 가격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돈을 버는 쪽도 에너지 기업일 것이다라는 이런 컨셉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케인이 온다. 말 그대로 뭐 빵값이 오르고 우리 뭐 칠면조 가격이 오르고 유가가 오르니까 이제 기본적인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소비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조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저는 이제 조금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팔리시믹스라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상원에서 증언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한 게, 긴축은 해야 된다. 그리고는 수요 공급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돈을 땡겨가지만 정부는 돈을 풀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적절한 지원책을 미세 조정해서 이거를 좀 돈을 풀다 보면은 말 그대로 정부는 돈을 쓰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고는 버블은 중앙은행이 돈을 걷어가면서 거기서 조금 버블을 낮춰가면서 경제를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작업은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빅데이터 시대에서 데이터를 많이 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을 건들면서 지원금을 좀 주고 이쪽을 건들면서 버블을 걷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버블은 좀 잡아야 되는 편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본소득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런 식으로 조금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혹은 하위계층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주다 보면은 이제 정부가 재기능을 하게 되고, 이런 지원금, 세금 정책을 통해 가지고 조금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는, 이제 굶는 사람 없이 만들고 버블은 꺼트리는 이런 정책을 써야 한다는 얘기가 어제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종합해보면은 지금은 매우 어려운 단계는 맞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정책을 잘 쓰느냐, 이게 조금 그러니까 방향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정책을 미세하게 조정을 하고, 거기에서 버블도 조금 잘 잡아야 되는 매우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좀 예상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지 않나. 잘 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가 더 어려운 시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정부에서 이제 돈을 푼다라는 것 자체는 재정 정책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연준에서 하는 거는 통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긴축으로 가되 약간 적시적소에, 이를테면은 막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나 힘든 뭐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을 활용을 해서 약간 좀 보조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에너지는 솔직히 뭐 만약에 극적으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가 좀 타결이 되고 해결이 되고, 그리고 뭐 약간 협의를 잘해서 뭐 오펙 쪽에서 증산을 더 늘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단기간에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곡물은 이게 한번 그 전쟁으로 인해서 파종을 뭐 못하거나, 물론 이제 약간 지금 항구에 뭐 선박이 막혀 있어서 못 나가는 물량도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문제는 파종을 못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곡물 가격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곡물을 대부분 미국에서 수급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중동이 수급하기가 어렵고, 또 중동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조금은 후진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국가들이 비싼 값을 주고 곡물을 살 수 있냐? 라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논리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밀도 마찬가지고 옥수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이 없으면은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이 먹는 양 대비 102, 3% 정도를 꾸준히 유지를 해오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요게 전 세계에서 소비 예상치가 100%일 때 한 97, 98로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가격이 폭등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말 그대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돈이 있으면은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거고요. 돈이 없으면 물건을 못 사가는 거고, 그 가격은 이미 상당히 오른 상황에서 지금 옥수수라든지 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최근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자마자 급등을 하고는 조정을 받고는 다시 올라왔어요. 그럼 그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곡물가가 더 올라갈 거냐? 그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가격은 이미 우리가 곡물 시장은 선물 시장이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그쵸. 이미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위기가 나오면서 곡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배팅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현물 가격보다는 선물 시장에서 컨센이 형성돼 있는 거는 올해 연말 가격을 미리 땡겨서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가격이 바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겠죠. 왜냐하면 파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당장 하락할 가능성도 낮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파정이 되면은 가격이 점점 안정화는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 식품가가 정말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또 별개 문제고 아마 그것도 조금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원자재 시장에서 만들어져 있는 곡물 가격이나 아니면은 금속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 조금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점점 안정화될 거다라고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선물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이슈 때문에 투기적인 그런 매수세가 붙어서 단기간에 급등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미 가격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선반영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막 그렇다고 해서 하향 안정화되지는 않고 좀 시간이 걸리면서 안정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 그렇다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는 이 원재료 가격이 확 올라서 제품 가격을 확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장기적으로 좀 볼만하지 않을까요? 왜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아이디어를 항상 가져가는 게 보통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라면이나 식용유 가격을 올립니다. 근데 그때는 영업이익률 오히려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은 원자재 가격은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식품 가격이 뒤따라 올라오다 보니까 좀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재고 평가 뭐 이런 거를 다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근본적인 거는 영업이익률이 단기는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가가 좋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요게 나중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은 상품 가격은 오른 상황에서 안 떨어지고 그쵸.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점점 이 갭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익이 늘어날 거다.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트레이드 해야 되냐. 대표적인 기업이 농심이 있습니다. 제가 또 와서 이것도 강하게 까고 가는 것 같은데 농심이 지난 10년 동안 정말 유보금도 좋고 기업도 잘 좋고 뭐 신라면 브랜드도 잘 키웠죠. 신라면 블랙에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고 그런데 문제는 배당이 5,000원 고정이에요. 장기 차트를 보시면 10년 동안 안 올라갑니다.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떨어져요. 주주환원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 가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서 농심을 봤을 때는 이익은 늘어나고 돈은 잘 벌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는 5,000원 고정이라는 거죠. 1년 투자했을 때 5,000원 받는 곳. 그러면 5,000원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은행 예금을 3%로 따지면은 대충 5%를 33배 하면 됩니다. 그러면 15만 원 정도 떼서 사면은 은행 예금이랑 똑같은 농심의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20만 원, 30만 원 가버리면은 실제로 뭐 그 정도 그 가격대 주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렇게 간다 그러면 오히려 은행 예금보다는 투자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따져봤을 때 과연 주주환원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주주환원을 같이 늘려가는 기업 중에서 이제 불닭을 만드는 삼양식품 수출도 하고. 그러면서 수출로 실적이 늘어나고 주주환원을 좀 늘려나가고 이러면서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농심도 실적이 늘어나고 삼양도 실적이 늘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은 장투를 하고 단기적으로 뭔가 차트만 만들어가는 곳은 단기적 매매만 한다. 그런 관점으로 기업을 좀 골라 가셨으면 좋겠고 식품주가 앞으로 좋을 거냐라고 하면은 확실히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좋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쪽에 내가 많이 투자할 거냐 특히 좀 더 무슨 땡땡 제분 이런 것처럼 좀 더 낮은 테마주 무슨 사료 이런 것처럼 상하가 가는 종목 이런 데를 잘못 들어가시면은 이게 농심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만 구분하면서 매매를 잘 하시고 투자를 잘 하시는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매매 대상인지 투자 대상인지를 보고 접근하는 이런 습관만 기르시면은 충분히 이 동네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땡땡 제분 이런 거는 사실 1차 그런 가공품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게 제품 가격이 계단식으로 안 오르잖아요. 나중에 또 밀가루 가격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잘 가려서 종목을 선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연말 기준으로 하락장이 한 번 더 올 거냐 지금 65,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충분히 저항선도 나오더라고요. 대충 지금 정도 라인이면은 몇 달은 걸릴 수 있겠지만 충분히 저가라고 볼 수 있고 충분히 살만한 가격이다. 다시 약간 좀 시장 얘기로 돌아와서 결과적으로 이 유가가 내지는 곡물 가격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좀 유지가 되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Y로 점점 이제 낮아질 수가 있긴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을 옥죄고 있었던 그런 리스크가 하나둘씩 완화되는 건데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4월 달에 제가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6월 달까지 들고 있는 현금을 계속 소비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튀는 종목은 익절을 할 거고 부분 익절을 할 거지만 저는 적어도 6월까지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그러면은 일단 글로벌 시황으로 보시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대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 여전히 0.75%입니다. 6월에 0.5% 올리고 7월 0.5% 올리면은 1.75% 그냥 어느 정도 평년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4월에 1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뭔가 뭐 중국 셧다운이 좀 더 이벤트가 발생하긴 했지만 달릴 이유가,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긴축은 한다고 하고 실적은 이미 발표 다 끝났고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2달 정도는 길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중간에 뭐 중국 셧다운 터지고 공매도 터지고 거기다가 루나가 터졌다 라고 보는 건데, 그럼 지금 관점에서는 살만하냐? 지금은 여전히 살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S&P 500 기준으로 PER 놓고 보시면은 한 16배, 17배 정도 나옵니다. 평균 대비 그럼 낮은 상황인가요?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보시면은 평균 정도 수준이에요. 평균이 한 17에서 한 20배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약간 밴드 하단이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시면은 살만하다라는 거죠. 우리 많은 좀 어떻게 보면 경제를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기준금리 올라가고 그러면은 PER도 좀 조정을 받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채권이 더 이자를 많이 준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좀 우리 PER 낮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더라도 살만한 가격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투자자들이 큰 손 투자자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주식을 빼고 채권을 사서 좀 우리가 변동성을 줄이는 이런 전략을 취한다, 그런 관점에서 주식이 빠진다라는 거는 좀 더 큰 시기알, 어떻게 보면 경제를 보시는 분들의 관점이고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정받을 만큼 받은 상황에서 바닥이냐 보면은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이 나왔고 그러면은 성장하는 기업을 골라가지고 매수를 들어갈 만한 시기냐, 매수하면은 적어도 1년 2년 뒤에는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은행 예금이 냉정하게 1년에 3% 4% 나온다고 해서 많이 주는 건 맞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이 YOY로 성장을 못한다고 해도 5%는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5% 정도 수익이 날 것이냐, 배당도 줄 것이냐, 그걸 따져봤을 때 1년만 버티면은 예금보다 수익이 더 잘 나올 텐데 그럼 이 관점에서 주식을 충분히 매수할 만한 타이밍 정도는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 정도 성장한다라고 하고 플러스 한 배당 수익률이 한 1.5%, 2%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토탈 합치면 6%에서 7% 정도가 되니까. 근데 지금 뭐 채권 금리가 뭐 10년 만기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3%가 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위험 자산 쪽으로 뭔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좀 여쭤보는 게 그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제 뭐 약간 좀 오히려 한 연말쯤 돼가지고 약세장이 한번 더 올 것이다, 폭락이 올 것이다, 약간 그런 뷰도 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연말에는 약세장의 가능성은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정말로 와가지고 소비가 유럽처럼 둔화가 돼가지고 스마트폰도 바꾸지 못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자동차 사기도 좀 부담스러워서 그걸 연기해야 될 만큼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2년, 3년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들이 계속 바꾸고 그러고는 뭐 자동차 계속 소비하고 계속 뭐 여행 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핵심이 반도체고 2차 전지입니다. 전기차를 계속 사가고 그리고는 반도체, 스마트폰 같은 걸 계속 바꾸고 그러면서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지금도 공급망 쇼티지 때문에 실적이 좋은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점점 반영이 되고, 특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년도 되면은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당장 뭐 반등을 주기 어렵겠지만 이게 내년도에 1년 농사를 생각하면은 2023년도 초가 되면은 슬슬 리밸런싱을 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큰 기업이 내년 기준으로 지금 65,000원 정도 레벨에서 주가를 대충 계산해 보면은 배당이 5% 정도가 나와요. 내년 1년만 갖고 있어도. 지금 65,000원에서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연말까지 뭐 기관 투자자가 1년 반 기준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배당만 놓고 봤을 때, 주가 차익 말고 배당만 놓고 봤을 때 대충 한 6% 정도? 한 5에서 6% 정도의 그냥 배당 수익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는 그런 관점에서 뭐 환율도 더 좋아질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냥 지금이면은 하반기에 정말 많이 빠질 거냐, 빠질 자리가 솔직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버텨주기 때문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가 빠질 거냐?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죠. 코스닥이 빠질 거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게임이나 바이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지금은 시가총액 1위가 2차 전지예요. 맞아요. 그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PER도 나름대로 좀 조정을 받아서 한 50에서 60배 정도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종목들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여전히 2025년 6년까지 성장한다 그러면은 코스닥도 지금은 우량한 종목들, 돈 버는 종목들 기준으로는 충분히 사볼 만한 타이밍이다. 뭐 그렇게 보시고, 이게 연말 기준으로 하락장이 한 번 더 올 거냐? 그거는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던 소비가 정말 둔화돼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다 빠지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상정하고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주식 못 사거든요.
그렇긴 하죠.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작년 재작년처럼 많이 올라갈 때 돈 확 태워가지고 돈 많이 벌고 떨어질 때 어려울 때는 쉬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미 들어온 이상 제가 장담할게요. 못 나갑니다. 네. 이게 주식으로 돈 한번 벌어보시고 재미 보신 분들은 좀만 빠져도 그래 올라가? 그래서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또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장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힘드시더라도 적응을 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연말에 빠질 것 같다. 연말에 사야지 라고 하는 분들 연말에 안 빠지면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장기를 보고 연말에 빠지면 더 사지 뭐라는 식으로 분할 매수, 현금을 좀 보유하면서 풀 매수를 때리기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내가 현금도 좀 들고 있고 그러고는 내가 이걸 또 투자할 때도 투자하고 그리고 오히려 현금 들고 있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통신주라든지 좀 묵직한 종목에다가 넣어놓고 배당이 많은 종목에 넣어놓고 그런 것들이 정말 기회 같다 생각할 때 현금화 시키고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은 계속 주식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락장 걱정하지 마시고 오락률은 어차피 5대5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못 나가요. 왜냐면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네. 할 수가 없어요. 네. 사실 뭐 올랐을 때 벌고 빼고 이게 말은 쉽지 절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못 나가실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 앞서서도 삼성전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삼성전자 작년 고점 뭐 9만 얼마 할 때 네. 그때도 이미 많이 사셔서 지금까지 들고 오신 분들 중에 분명히 이제 마이너스가 크게 난 분들이 많이 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서 하신 말씀을 복기해 보면은 내년에 그런 특발 배당 이런 것까지 준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들고 가면은 원금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는 제가 이번에 그 3프로의 촬영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러세요? 슈카님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슈카님이 심사위원 분이셨고 저는 참여자로서 서서 이제 이렇게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데 심사위원 그럼 약간 뭘 심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뭐 ETF를 만드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 국민은행이랑 하는 네네네. 거기 참여를 했다가 거기에서 저한테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도대체 삼성전자를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라고 질문을 주더라고요. 아니 저는 슈카 형님 뵈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처음 뵀는데 거기에서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계신다라고 듣긴 들었지만 너무 딱 그렇게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죠. 아니 삼성전자는 너무 복합적인 기업이니까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리고는 삼성전자가 많은 개인이 산 포인트가 8만 원 위인데 그때 삼성전자 말씀하신 분들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삼성전자 10만 전자 외칠 때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어요. 그때 제가 7만 5천 원 되면은 살만하지 않을까. 지금 배당에 지금 이렇게 수급에 보시면은 7만 5천 원 정도면 살만할 것 같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욕을 엄청 먹었었어요. 무슨 소리냐 10만 원 간다 그랬는데 한참 올라갈 때 그랬다가 욕 먹고는 쭉쭉쭉 밀릴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추석 시즌에 그때 확 떨어졌을 때 7만 5천 딱 찍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득달같이 라이브 방송에 오셔가지고 삼성전자 왜 안 사냐 사는 거 빨리 보여라 인증해라 그랬을 때 제가 좀 얄밉게 아직 더 빠질 것 같아요.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윈터즈 커밍 보고서도 나왔고 바닥 좀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환율도 올라가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욕을 쳐먹고는 지금 6만 5천 원 정도 7만 원 깨지고 내려왔을 때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 왜 안 사냐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래서 하이닉스를 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너무 가전도 있고 D램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하니까 D램 돌 것 같으니까 저는 하이닉스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 특별배당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삼성전자에 물려있는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은 지금은 물 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뭐 포워드 PR이나 아니면은 지금 배당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정말 저렴한 구간에 들어온 건 맞습니다. 이게 뭐 D램 시황, 뭐 파운드리 시황, 뭐 스마트폰 이런 시황들 보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삼성전자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 영상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전문가도 많으시고. 근데 보시면은 모든 게 다 돌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좀 문제점이 되는 거는 아직 삼성전자 못 올라가는 이유가 첫 번째는 환율이 지금도 1250원이에요. 아직 여전히 1200원대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1200원 밑으로 떨어질 때가 되면은 정말 삼성전자는 뿜을 겁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반등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D램 가격이 반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D램 가격이 제가 계속 체크를 하는데 12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올라가고 있어요. 스팟 가격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계속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이크론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고 폭락했잖아요. 네, 폭락하고 정도. 반등하긴 했는데 지금 이 안 좋은 이유 자체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팩트, 그 숫자 자체가 D램 가격이 반등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대만 D램 익스체인지 들어가 보시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반등을 좀 줘야 삼성전자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내도 매수가 들어올 것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D램도 바닥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연말 되면은 DDR5로 교체 수요도 나올 거고 그렇죠. 내년 되면 상용화 얘기도 나올 거고 파운드리도 일단은 삼성이 밝히기에는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과물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은 삼성전자는 충분히 돌아설 만한 저력도 있고 현금도 있고 뭐 지금 M&A에 기댄다 그러는데 M&A가 아니더라도 올라갈 만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다만 시간이 걸린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또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어저께인가 한번 삼성전자 초장기 차트를 봤어요. 초장기 차트를 보면서 상장 당시부터 월봉 기준으로 쫙 봤더니 삼성전자 같은 기업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꽤 오랫동안 성장을 해왔고 꾸준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혁신을 만들면서 가전을 만들던 기업이 그게 이제 좀 D램으로 넘어갔고 그러고는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파운드리라고 하는 또 다른 성장 동력을 가지고 계속 성장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부터 차트를 열어놓고 보시면은 정말 차트가 요런 예쁜 곡선을 그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곱셈에 어떻게 보면 정속으로 올라가는데 그 각도를 보시면은 제가 어제 각도를 좀 그려봤는데 요렇게 됐던 애가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지금 저만의 어떻게 보면은 한 5년 정도 차트, 10년 정도 차트를 끊어가지고 이 각도를 나눠보니까 지금 65,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충분히 저항선도 나오더라고요. 차트 분석을 해보더라도. 네. 월봉 기준으로 한번 차트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는데 대충 지금 정도 라인이면은 몇 달은 걸릴 수 있겠지만 충분히 저가라고 볼 수 있고 충분히 살만한 가격이다. PER로 보더라도 EPS로 보더라도 배당으로 보더라도 그리고는 차트로 보더라도 모든 지표가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D램 가격 반등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조금 더 희망적으로 매수를 할 만한 가격이지 않나. 그리고 D램만 보신다 그러면은 하이닉스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는 뭐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보시면은 스마트폰 부품을 보셔도 되는 거고 파운드를 보신다 그러면은 뭐 DB하이텍이나 TSMC라는 대안도 있으니까 충분히 반도체 쪽은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삼성전자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라는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기업이 분석을 많이 해서 접근해야 되는 기업이 있고 분석을 조금 덜 하고 섹터도 한두 개 시장만 보더라도 살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삼성전자를 이마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맛집으로 보더라도 김밥 천국으로 표현을 해요. 다양한 걸 너무 많이 판다. 말 그대로 하이닉스는 알탕 맛집이라고 했을 때 이제 삼성전자는 김밥 천국에서 알탕도 잘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알탕도 잘해야 되는데 김밥도 잘해야 되고 라면도 잘해야 되는데 라면을 먹고 싶으면 라면집에 가면 되고 라면에 투자하고 싶으면 라면 기업에 투자하면 되지 왜 라면도 팔고 김밥도 팔고 다 파는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안 가요, 수익이 안 나요, 무거워요, 재미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 세계에서는 정말 냉정한데 이거를 좀 더 분석을 해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요런 이유 때문에 못 간다가 너무 뻔히 보이고 거기다가 큰 기업이니까 환율도 걸리고 글로벌 시장도 같이 걸리는데 그거를 투자하셔가지고 주식이 어렵구나 라고 하시는 거는 오히려 저는 그럼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점이 아니고 좀 더 쉬운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데 삼성전자 하나에 큰 돈을 묻어놓고 기회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 관점에서. 네,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올라가면서 익절이 가능하면은 다른 쪽으로도 비중을 조금 조절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앞으로 투자 포인트에서 투자 생활에서 좀 더 많은 발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하기 조금 어려운 종목이다.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식한테 물려주실 거면은 삼성전자만큼 안정적인 것도 없습니다. 다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이 성장하면 삼성이 성장하는 거니까. 그쵸. 네. 자식한테 물려주기에는 뭐 삼성전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맥쿼리 인프라 아니면 그런 종목들 배당도 좋고 성장도 잘 보이고 뭐 그런 용도로는 충분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적인 트레이드를 좋아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네. 저희 삼성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낙인 찍힐까봐. 예. 삼성 부전론자로 낙인 찍힐까봐. 부정 아닙니다. 성장은 하는데 삼성 5% 갈 때 10% 갈 종목이 보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네. 삼성전자를 싫어한 게 아니라 네.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너무나 분석할 것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기회비용 관점에서는 다른 곳에 오히려 투자하는 것이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네,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네, 거기는 진짜 100억, 200억 굴리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죠.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지만 핵심은 지금 거의 바닥권이다. 네.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예 네이버냐 카카오냐 선택하라고 하냐면 두 말도 안 하고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바이오라고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를 지금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종목은 아닐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또 삼성전자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뭐 네이버, 카카오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카카오를 겁나게 까고 갔는데 아직도 고점을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카카오가 나쁜 기업이냐, 좋은 기업이에요. 맞아요. 카카오 혁신을 못하냐? 합니다. 카카오가 성장을 못하냐? 합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보면은 카카오라는 주식은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카카오티, 저도 이제 택시 타고 왔는데 카카오티로 불러서 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IPO인데요. 카카오가 좋은 거는 계속 혁신을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곳에서 카카오의 영향력을 늘려나가는 건데 그거를 쪼개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얘를 내가 10년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얘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지금 뭔가 개발하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콘텐츠들, 어마어마한 이런 사업을 과연 10년 뒤에도 카카오 밑에 있을까? 아니면 카카오 게임즈처럼, 카카오페이처럼 분리 상장을 해가지고 내가 카카오에 투자를 했을 때 과연 그 수익을 다, 혹은 그 성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냐? 라고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점점 기대감이 죽어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예 네이버냐 카카오냐 선택하라고 하면 두 말도 안 하고 네이버를 말씀드립니다. 네, 네이버는 IPO 계획이 없냐? 그러면 있긴 있어요. 네이버 엔터테인먼트. 네. 근데 그거는 부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이버 엔터테인먼트를 글로벌화 시키기 위해서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웹소설이라든지 그런 뭐 웹 컨텐츠들을 글로벌화 시키고 할리우드랑 매칭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라는 얘기는 하셨어요. 큰 자금을 땡겨서 완전 글로벌화 시켜가지고 전 세계의 웹툰을 다 먹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포부로 얘기하는 것과 한 부서를 아예 국내 시장은 너무 작으니까 미국에 상장시켜서 미국에서 전 세계를 쓰겠다라는 그런 포부와 그냥 국내에서 계속 자금 조달 목적으로 혹은 이거를 조금은 좀 빠른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분리 IPO를 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는 저는 어제도 좀 더 샀습니다. 좀 많이 빠졌길래. 30만 원 언더인데 좀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계속 분할 매수는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30만 원 깨지면서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고 나스닥도 반등 기미를 조금은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이버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아니면 단기 매매 관점에서도 살만한 가격대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관점에서 카카오는 반등을 주더라도 들고 있는 분들은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나. 왜냐면은 카카오 게임즈나 카카오페이를 오히려 장기 투자할까 하면 그거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카오 자체는 지주사기 때문에 삼성물산 차트를 보셔도 아실 거고 그리고는 LG라는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결국 지주사는 횡보입니다. 그리고는 바닥을 찾고 난 뒤에 횡보를 하는데 아직 바닥도 못 찾은 친구가 카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이거는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카카오를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바닥이다 라고 할 때 뭔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대형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 나왔고 네. 뭐 네이버, 카카오 얘기도 나왔는데 네. 그 밖에 2차 전지 세트를 만드는 업체들 네. 대표적으로 몇몇 종목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네. 그럼 이 중에서 약간 좀 저가 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종목이 네. 방금 말씀하신 뭐 네이버라든지 네. 그런 거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저가 매수를 그러니까 저가 매수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저점 원토로서 제가 저점 원토라고 별명이 좀 지어져 있는데 네. 저점 기대가 원토로서 되네요. 네.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을 좀 오랫동안 참여해 보신 분들은 2016년, 17년, 18년, 19년 요때 장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글로벌 정세에 있어가지고 흔들리고 무엇은 뭐 사건만 터지면 빠지고 항상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코스피가 3천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은 한 10년 동안 박스 생활할 때 2011년부터 2013년, 14년 요때 뭐 차화정 얘기하면서 가는 놈만 가고 나머지는 다 흔들리고 바닥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맞아요. 있었는데 그때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저가 매수 중에서도 정말 찐 저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찐 저점 관점에서 보시면은 저는 지금 여기에 질문이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바이오라고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금리 인상 기간에 은행권 같은 은행이요? 경우에는 지금 주주 환원을 확대한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EPS가 잘 나오는 이런 친구들이고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팩터를 들어가지고 은행은 사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관 외국인이 환율 돌아설 때 제일 먼저 주워 담을 종목이 저는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보시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완전히 말 그대로 외국인들만 노는 놀이터긴 한데 환율 돌아서고 배당 성향 늘어나는 관점에서 정말 바닥을 놓자라고 하면은 저는 금융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대 금융사들 이런 데 보셨으면 좋겠고 네. 추가로 이제 증권주들이 작년에 고점 찍고 난 뒤에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뭐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 금융지주라고 뱅키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이제 IPO 이슈로 많이 올랐다가 그게 조정을 받고 받아가지고 지금 꽤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주주 환원이라든지 EPS 확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조정 많이 받아서 바닥권에서 한번 잡아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네이버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는 개인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아서 네. 이게 조금 바이오는 지금 헬스케어 쪽에서도 오히려 헬스케어 쪽에서 뭐 장비 쪽 이런데 우리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쟁력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그러면은 뭐 살만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반도체 말고는 핵심 산업군에서는 저가 매수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권이니까요. 자동차도 그런 관점에서 저가 매수 할 만한 종목이 조금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매주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원 시스템 큰 종목이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M&A 이슈로 떴다가 많이 조정받아서 2019년 주가로 돌아가 있습니다. 배당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사모펀드가 여전히 M&A를 바라고 있고 그러면은 뭐 그런 쪽은 사볼 만한 업종이다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자동차 업종이 다 좋냐 그러면은 전기차 시대 전환해서 적응 못하는 친구들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좀 구분을 잘 하시면서 접근해야 돼가지고 섹터별로는 저는 반도체 그리고는 뭐 금융 쪽을 바닥 매수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개별 기업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바닥 매수를 좀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반등을 해야지 네네.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약간 좀 확실히 좀 하반기로 갈수록 네. 그래도 약간 여건이 나아진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겠네요.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도에는 나아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증권주가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증권주에는 채권의 가격도 녹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녹아 있거든요. 이제 증권사들이 본인들의 자본을 활용해 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많이 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채권 투자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1분기에 몇몇 기업은 쇼크도 좀 났습니다. 채권 가격, 자산 평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쵸. 그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주식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는 거, 해외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수수료가 더 늘어나고 국내 주식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이제 1일 거래 대금이 지금 뭐 8조, 10조, 15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전 보시면 5조 넘긴 적이 별로 없었어요. 네, 5조, 그때는 5조 10조 얘기했는데 지금 10조에서 20조 얘기하니까 확실히 많은 돈이 증시에서 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증권사는 앞으로도 우상향할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리고 대한민국이 좀 더 이제 금융 강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좀 더 매력적인 섹터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최근 기사에서 보니까 주식 투자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코로나 이후에 주식에 시작을 해서 남아있는 분이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확실히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는 그런 투자들이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렇다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의견을 제시해 주지 않으셨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약간 좀 이슈가 있었죠. 시티그룹이 삼성 SDI 목표가를 완전히 반토막 내버렸어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주식이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것 같긴 한데 앞서서 이제 코스닥 시장 말씀하셨을 때 체질이 네네. 바뀌었다. 네. 이제 시가총액 상위들이 2차 전지 주식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전히 약간 좀 견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옥석 거래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어떤 주식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차 전지는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은 나눌 수 있어요. 세트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SK 이노베이션, 물론 이쪽도 카카오랑 비슷하죠. SK온이라고 하는 IPO 이슈 때문에 그렇죠. 이 동네는 좀 빼더라도 LG엔솔, 삼성 SDI 세트가 있고요. 그 밑에 지금 우리가 양극재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고요. 음극재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고 거기다가 첨가재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고요. 그 밑에는 또 분리막도 있고요. 동박이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재료가 많다 보니까 거기도 소부장들이 좀 나누어지고 있어요. 장비 같은 경우에 PNT는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폭등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애들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가 지금은 폭발적인 성장기입니다. 그럼 성장기에 시장에 돈이 많으면은 다 같이 올라가지만 시장에 돈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없죠. 그러니까 맞아요. 양극재가 오르고 나면은 양극재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동안 음극재가 올라요. 또 조정을 받아요. 그동안 또 장비가 오릅니다. 또 조정을 받고 그동안 동박이 오릅니다. 순환매거든요. 2차 전지 내에서 순환매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즐기는 플레이어들이 여기서 많이 놀고 있다. 그러면 2차 전지는 말 그대로 뭐 대충 보니까 얘는 많이 떨어졌는데 얘는 올랐네. 그러면 에코프로비엔 좀 팔고 SKC를 좀 사고 SKC 오르면 좀 팔고 PNT를 좀 사고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정말 계약이 있고 꾸준한 수주가 나오는 친구들
꾸준히 뉴스가 따라붙는 친구들 중심으로 매수 매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셔야 되는 말 그대로 매매를 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결국에는 2차전지 배터리입니다. 제조업이죠. 그리고는 들어가는 양극재 케미컬입니다. 음극재도 케미컬이에요. 분리막도 소재고 케미컬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나중에 멈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쭉 올랐다가 큰 조정을 받고 그다음부터 우상향을 적당히 보이는 그런 관점에서 원자재 가격이 뛰고 떨어짐에 따라 가지고 지금의 화학업종과 비슷한 모양새를 보일 거다. 그때 되면 영업이익을 정말로 낼 수 있고 주주환원을 정말로 잘해줄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등락이 좀 만들어질 거고, 나머지는 그냥 돈 버는 대로 혹은 혹은 테마주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결국은 구분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로 돈 버는 영업이익을 내는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결국에는 이제 시클리컬 산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큰 돈을 태우는 거는 지금은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2024년 거를 선반영했다라고 하는데 부러질 때 보면 대충 30% 50%는 다 부러지거든요. 올라갈 때 보시면 30% 50% 그냥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즐기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관점으로 매매만, 순환매만 계속 좀 2차전지 sek터 내에서만 순환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옥석 가리기는 딱 하나입니다. 공시에서 정말로 우리가 GM에 납품해, 우리가 포드에 납품해, 우리가 현대차에 납품해, 우리가 SK 납품하고 우리가 LG 납품해, 이런 것들이 있는 종목들, 정말로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고 분석 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만 건드시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꾸준히 원칙적으로 지키면서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2차전지는 정말 여기는 기술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딱히 2차전지 매매를 잘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은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도의 얘기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꾸준히 말을 하지만, 저도 매매를 자주 하고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몇몇 종목들만 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도 그렇게 크게는 안 가져가고 제 포트에 한 10% 2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말 그대로 변동성만 즐기는 정도인데, 매매를 잘하면 잘할수록 돈을 벌 수 있고, 매매에 어떻게 보면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물려있고 내 평단에 왔는데 왜 더 안 올라가지? 왜 또 떨어지지?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차트에 좀 친숙하고 그리고 얼마나 매매에 친숙한지에 따라 가지고 조금 조절을 하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약간 좀 개인 투자가 뭔가 이게 투자를 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높은 영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대신에 아직까지는 이게 뭐 성장률이 꺾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에 10배 갔던, 재작년에 10배 갔던 그런 친구들이 앞으로 10배는 못 가고, 그렇죠. 말 그대로 목표 주가가 지금의 2배씩, 3배씩 되는 건 맞지만, 가는 동안 요렇게 오랫동안 많이 흔들리면서 갈 거다. 변동성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이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 싫으시면은 좀 더 안정적인 곳에서 투자를 하셔도, 트레이드를 하셔도 상관없다. 네, 2차 전지를 지금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종목은 아닐 수 있다. 지금 같은 장에서 안정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그때는 저는 국내에서는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실제로 매입을 시작한 종목 중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2,500억에서 3,000억밖에 안 돼요. 지금 수주 받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러면 약간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네. 뭐 2차 전지 다음으로 뭔가 투자할 만한 주식?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일단 많이 조정받은 거는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통신주 트레이드를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통신주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KT, SKT 이런 쪽으로. 장비 업체들이 아니라. 네네. 네. 제가 5G 장비는 완전 테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금지, 절대 반대하고요. 네, 저는 일단은 그냥 말 그대로 고배당이고 인플레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는 기관 외국인도 상당히 좋아하고 저점도 확실한 그런 친구들이 우상향도 보이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최근에도 뭐 KT, SKT를 왔다 갔다 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SKT가 좀 조정을 받아서 사고 있는데,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올라도 5%, 올라도 10%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걸로 따블이 나냐? 따블은 절대 안 납니다. 그렇죠. 대신에 빠져도 지금 주가에서 많이 빠지면 5%, 10% 빠지겠네. 분할 매수하고 점점 삽니다. 그리고는 또 올라가면은 내가 산 가격에서 5%, 10% 올랐네. 팝니다. 욕심 없이. 그런 식으로 계속 트레이드를 하면서 물리면 배당받고, 아니면은 매매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안정적인, 지금 같은 장에서 안정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조금은 수익률이 낮아도 확률이 높은 2차 전지는 조금은 수익률이 높지만 확률은 좀 낮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 명확한 시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약간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 네. 금리도 막 오르는 그런 상황인 상황에서 필수 소비재, 네. 대표적으로 통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약간 좀 대안으로 부각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뭔가 약간 나중에 뭐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색깔이 또 확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네. 그러면서 뭔가 좀 시장 금리가 낮아지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갑자기 또 기술주들이 막 달리는 네네. 그런 상황이라면 또 이제 로테이션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때는 저는 국내에서는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시 저는 콘텐츠랑 반도체. 아,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메타버스로도 엮이고 뭐 많이 엮이는데 네. 계속 반도체를 강조드린 이유는 확실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고 그러고는 국내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는 독점이에요. 그리고는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파운드리도 어떻게 보면은 TSMC랑 둘이서만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점점 더 성능을 많이 또 높은 성능을 요구하고 많은 돈들이 몰리기 때문에 이 동네는 거의 뭐 장투하면은 필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냥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솔직히 BTS가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그러니까 비틀즈가 미국 대통령을 만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시아에 맞아요. 있는 보이그룹이 백악관에 가서 거기서 미국 대통령과 사진을 찍고 뭔가 이렇게 뭐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 요거 자체는 확실히 K-팝 자체가 지금 우리가 K-팝이랑 비교할 수 있을 곳이 예전에는 뭐 J-팝이 우리나라보다 앞섰지만 솔직히 J-팝이 많이 밀려난 상황에서 K-팝만큼 전 세계에 파급을 일으키는 것도 없고 오징어 게임처럼 혹은 우리나라 콘텐츠 자체가 이건 콘텐츠 뷰인데 말 그대로 좀 그러니까 편향되지 아니하고 다양한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면은 다들 뭐 난다 그래 이런 느낌이 항상 들어가고 예, 머리 요렇게 생긴 그 까만 교복 입은 약간 품 넓은 바지 입은 사람이 소래 하면서 주먹 때리고 똑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색깔인데 국내는 색깔이 없어요. 중국은 중국이 우선되어야 된다. 중화사상 색깔이 묻어 있고요. 너무 강하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색깔들, 뭐 종교적인 색깔이라든지 정치적인 색깔들이 다 묻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자유롭습니다.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비를 맞춰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우리가 그런 조금은 약간 정치적으로 이런 정치적 올바름을 많이들 이야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컨텐츠를 제작하는데도 좀 제약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뭐 규제 사항 같은 게 없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싸다 보니까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여가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은 저는 콘텐츠주 그쪽은 좋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 네네.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IP가 있고 확실히 뭔가 좀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그쪽이 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네. 너무 많이 빠져서 푸근하게 살 만한 주식 이 네. 코너를 약간 정기적으로 연재하시는 게 맞죠? 네네네. 이 상황에서 뭐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거를 네. 연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제 투자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저희 시청자분들도 야, 니는 뭐 어떻게 투자하는데 지금 장에서도 제가 올해 기준으로 크래프톤을 제외하면은 제 포트가 마이너스 5% 정도? 그리고 상당히 익절한 선방하시네요. 거를 합치면은 제가 지금 연초랑 지금이랑 물려있고 현금 다 해도 플러스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작년도부터 은행 얘기를 했는데 은행을 많이 들고 있는 것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트 방어에도 좋았고 텔레콤을 들고 있고 그 트레이드하는 것도 포트 방어에 좋은데 제가 트레이드하는 기준이 저는 일봉 분봉을 안 봅니다. 주봉 월봉을 보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저는 장기 차트를 보고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가치 투자자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가치 매매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장기 차트를 열어놓고 보면은 내가 지금 이걸 사도 되냐 안 되냐가 아주 무서운 친구들이 존재를 해요. 뭐 몇 연상을 갔다 그러면은 여기가 평균 10년 동안 거래되던 친구인데 뽕고 솟았고 여기 와 있는데 매수가 안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랩 같은 경우에 네. 안랩은 정치 이슈만 있으면은 지난 10년 차트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정치만 한다 그러면 6만 원 하던 친구가 10만 원을 가요. 11만 원 갑니다. 6만 원 가죠. 6만 원 가던 애 또 10만 원 가요. 6만 원 갑니다. 이번에 6만 원짜리가 20만 원 갔어요.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장기 차트를 보면 그런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는 10만 원 갔을 때도 6만 원 오면 사봐야지. 다음 선거 때 내가 한번 테마주를 먹어보겠다 하면은 6만 원에서 7만 원, 8만 원 들컥들컥 할 때 사가지고 5% 10% 먹어봐야겠다. 이런 좀 뷰가 보이는데 이거를 일봉으로 보시고 분봉으로 보시면은 정말 좁게 보는 거거든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컨텐츠 혹은 제 통계 자료를 같이 만드는 저희 직원이 있어가지고 네.
그 작가 친구한테 일단 우리 주봉으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주봉으로 많이 오른 친구, 주간 등락이 높은 친구, 낮은 친구를 보고는 무슨 테마로 올랐고 이 테마가 지속 가능성이 있냐, 사도 되냐,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많이 떨어질 친구가 대충 한 뭐 60주 선에 닿았다, 120주 선에 닿았다 그러면은 얘들이 실적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는 성장성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걸 보면서 받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 살만한 가격대에 왔냐 안 왔냐, 요런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요런 컨텐츠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일단은 되게 여기 나오는 친구들이 재미가 없는 친구들입니다. 얼마나 재미없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일단 최근에 요 컨텐츠를 하면서 제가 실제로 매입을 시작한 종목 중에서 네. 동아지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알아요. 예, 거래량은 없는데 지하 공사를 하는 곳에 있어서 글로벌로 약간은 기술력이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는 국내에서 지금 대우건설이랑 합작해가지고 싱가포르가 작년부터 발주된 게 많이 있어요. 지하 공사, 뭐 지하철 공사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런 데다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1년에 영업이익이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 나던 친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2,500억에서 3,0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 10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코로나로 많이 좀 실적이 빠그라졌지만 지금 수주 받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러고는 차트를 열어보시면은 지금 2019년 기준 주가 아니면은 지금 120주선 기준까지 밀려 있거든요. 그리고 배당률은 3%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를 시작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재미는 없고 숨어있는 가치주를 좀 더 찾아보자. 그리고는 조정을 많이 받아서 저점일 수 있네, 반등 포인트일 수 있네,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섹터의 특정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차트 분석을 하면서 실적 분석을 같이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제가 봐도 아직까지는 너무 재미없는 종목이 많아요. 좀 더 재미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종목 라이브에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개별 분석을 해버리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는 컨텐츠가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네. 지금은 재미없지만 사실 나중에 재밌어질 그런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이잖아요. 네네. 투자자들한테. 네. 그게 되겠네요, 사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눌려있는 종목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건 너무 떴기 때문에 위험한 종목을 찾는다. 그런 정도로 그냥 주말마다 콘텐츠를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아지질이 거기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약간 그런 관점에서도 하나의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네. 그냥 그런 코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요 그룹사들이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네. 바이든 방한, 그 다음에 뭐 윤석열 정부 출범 이슈와 맞물려서. 네.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 이런 네. 것들을 선언을 하면서 약간 그 그룹사들이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주목할 만한 그런 섹터나 주식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요거를 제가 월요일마다 지금 한국경제TV에서 이제 경주마라는 프로그램에 패널로 나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 해가지고 월요일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랬는데, 제가 그날 표정이 진짜 완전 썩은 채로 방송을 했어요. 왜요? 왜냐면은 솔직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 바뀌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사치레거든요. 이번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만큼 우리가 그 돈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우리한테 혜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5년마다 반복이 되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뭐 SK가 미국에다 배터리 공장을 짓고, 현대차가 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삼성전자가 나가서 거기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작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예,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던 거고, 이미 그쪽에 대해서는 말이 많이 나왔던 거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노조 이야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바이든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가가지고 중국 기업한테 미국 와서 투자하라고 못 하거든요. 일본은 와서 투자하라 그래도 마땅히 투자할 만한 기업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와가지고 대만은 또 갔다가는 양안 문제가 또 걸릴 수 있으니까 가장 만만한 한국 와가지고 투자해라. 그럼 내 표 좀 얻고 그럼 혜택 줄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한 건데, 1,000조 원 투자, 1,000조 원을 당장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 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평소 때 기업이 투자 안 합니까? 그 투자한다라는 걸 좀 더 미국에 한정지어서 국내 한정지어서 타이밍 맞춰서 발표한 건데, 반길 건 아니지 않냐 라는 생각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에 뭐 제조업 공장을 지으면은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제조 공장을 그 캐파만큼 못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1,00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뭐 투자하면 그 기업은 좋아지겠죠. 미국에서 달러 벌어 오니까. 근데 이거는 국내 뭐 우리 청년 세대 기준으로는 일자리 줄어드는 건데 그것도 안 좋은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죠. 달러 벌어오고 배당 받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잘하냐? 아니거든요. 뭐 그쪽에 뭐 유보금 쌓아놓으면은 기업만 살찌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투자자들, 우리나라 개인 노동자들은 안 좋아지는 거니까
웃을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좋아지는 거는 뭐 ESG니 아니면은 뭐 기업이 뭐 주주환원을 늘리니 하다 보니까 장기로는 좋아질 수 있는데 요 상황, 요런 흐름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온 케이스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 엄청난 기업들, 엄청난 제조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 주주환원이 안 좋아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주식 투자를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기업들한테 뭐라고 큰 소리를 못 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기업들은 살이 찌지만 개인들은 그 임금도 그대로고 뭐 발전도 없고 이번에 30년 만에 뭐 물가 상승을 처음 겪었다. 지금 MZ세대 기준으로는 일본 MZ세대는 물가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100원 주고 과자를 사 먹고 1000원 주고 밥을 사 먹는 이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를 처음 느꼈다. 그거 심각하네요, 진짜 네. 일본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특정하기보다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 혹은 사회적 흐름에 대한 큰 변화로 받아들여야 된다. 미국이 추진하는 이제 니어쇼어링이라고 부르는 리쇼어링이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의 회귀, 미국 주변으로의 회귀, 소비시장 근처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이 새로운 유노말이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트렌드가 한국이라고 하는 좀 소비시장 작은 국가에서는 확실히 이건 안 좋고 특히 우리나라 옆에 있는 가장 큰 소비시장인 중국이 미국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다가 팔기 위해서 미국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방한을 했고 대기업이 투자한다 그러고 그럼 좋아지겠지라고 마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부차적으로 따르는 생각들이 정말 길어지고 정말 많아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투자한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돈 많이 벌고 증설하는 기업은 주목하시면 됩니다. 예. 증설하면 돈 많이 벌죠. 예. 알겠습니다. 약간 좀 투자 관점보다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런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특히나 이제 작년 말부터 이 로봇주가 되게 핫했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그 밖에 대기업들이 투자한다라고 밝히면서 네. 자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8월에 기사를 보니까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처음 만들었을 때 많은 업종들이 뜨긴 떴습니다. PCB 업종이나 이런 애들. 근데 그 친구들의 말로를 보시면 다 구조조정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산업이 꺾이고 나서 예, 산업이 꺾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버블이 끼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 로봇 시장도 지금 좀 들뜨고 있는 게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현대차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현대차 내부에서 생산을 위한 로봇은 현대위아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는 혁신을 위한 로봇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내 로봇 시장 자체가 원래 컸던 것도 아니고 로봇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돈을 들이고 연구 R&D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신생 산업이라는 부분에서 국내에서 오르는 뭐 땡땡 로봇 이런데 실제로 종목 말해야 되죠. 휴림 로봇. 상관없어요. 네, 휴림 로봇 이런 거 보시면은 막 날라갑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보시면은 정말로 뭘 만드냐? 그러면은 아동용 그 조립 키트. 예, 그런 걸 만드는 종목 혹은 정말로 우리가 그냥 공장에서 볼 수 있는 로봇팔 이런 곳을 만드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공작 기계로 분류하면 충분히 공작 기계로 분류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AI 연산을 넣고 자체적인 학습 기능을 넣고 그러면서 이게 사람보다 더 뛰어난 로봇을 만든다. 그리고는 자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기계가 아닌 로봇을 만든다라고 하는 종목은 기업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걸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니까 트렌드로 막 올라갑니다. 아, 이 동네 시장이 커지겠다. 정부 돈이 들어가겠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이 나올 거냐? 냉정해 보면은 없을 거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건데 그 혹하는 관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면은 정말 단기로 매매, 이슈로만 보셔야 되고 이게 우리가 바이오에서 임상한다는 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결국에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품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메타버스 막 얘기 나올 때도 결국에는 그래서 몇 년 뒤인데 5년 뒤, 10년 뒤라고 하니까 뭐 메타버스 관련된 급등주가들 뭐 70%, 80%씩 빠지는 게 뭐 여산 일이니까 로봇도 마찬가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상장사로 투자할 만한 곳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로봇 관련돼가지고 AI를 한다. 삼성이 하죠. 현대가 하죠. 그럼 삼성을 우리가 삼성전자 딱 사면은 삼성전자는 디램 가격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게 전 세계에서 AI를 제일 잘하고 로봇을 제일 잘 만드는 곳이 테슬라랑 구글이에요. 관련된 데이터가 제일 많죠. 구글은 유튜브 광고 수입 때문에 주가가 출렁출렁하고요. 테슬라는 테슬라 자동차 판매 대수 때문에 출렁출렁합니다.
애플도 관련된 빅데이터가 많습니다. 애플은 아니 뭐 아이폰 판매량 그리고는 광고 단가 이런 것 때문에 출렁출렁 하거든요. 지금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AI가 좋다 그러는데 네이버가 올라가는 이유 광고 단가, 웹툰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는 이유도 아니 뭐 내부에 뭐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니 이런 걸로 떨어지는 판에 NC소프트도 국내에서는 AI를 정말 잘하는데 NC소프트는 리니지 않은 형들이 돈을 얼마나 쓰느냐, 현질을 얼마나 하느냐가 주가를 만드는 거지 AI 기술이 주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로봇 기술이 주가를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이 만들어지고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 산업들이 발전했을 때 스마트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결국에는 주로 돈 버는 섹터가 따로 있으니까 주가에서 그런 걸 투자해봤자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의 효용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관련 테마주들이 들썩들썩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만 하세요. 네, 제발 매매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한 80% 정도를 저는 4개 정도로 나눌 것 같아요.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막 2배를 노릴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만약에 5천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네. 한다면 어떤 주식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까요? 5천만 원 정도요? 5천만 원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관점에서 15에서 20%는 현금을 들고 계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연말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고는 한 80% 정도를 저는 4개 정도로 나눌 것 같아요. 4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한 20% 정도는 반도체 쪽으로 이게 본인이 세트업체가 좋으면은 세트업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아니면은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부장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증설을 막 하고 있고 연말 실적이 기대되는 심텍 뭐 어떻게 보면은 이비덴이라고 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공매도 보고서가 나오면서 심텍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PER 보시면은 이제 지금 현재 PER 기준으로 10 언더고요. 포워드 PER은 6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싸네요. 네,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덕전자 아니면 리노공업 아니면 뭐 원익 IPS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니까 못 가고요.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하나 좀 이렇게 20% 정도를 뭐 분산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은 뭐 한 종목에 투자하시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는 또 한구찌는 아무래도 2차 전지겠죠. 네, 아예 빼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네네. 대신에 2차 전지는 순환매 관점에서 이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종목들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여러 뭐 동박이면 동박, 뭐 양극재면 양극재 해가지고 세분화해가지고 좀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쪽은 꼭 금융주를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기간 동안 금융주는 확실히 들고 가셔야 되고 난 금융이 싫다 그러면 통신주라도 이런 쪽으로 좀 배당이 높은 친구들을 들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의 선택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테마주가 좋다라고 하시면은 20%는 테마주로서 계속 등락을 반복해서 투자하셔도 되는 거고 20%는 모르겠어 난 현금 들고 있으려면 현금으로 들고 있으셔도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20%는 투자한다 그러면은 조금 이건 좀 재미없는 곳이긴 한데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네, 완전히 저평가돼 가지고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막 2배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 조금 최근에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가 장을 빠져나가고 그리고는 기관들도 매도를 많이 하면서 이유 없이 떨어진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PER이 10도 안 나오는데 배당은 막 2, 3%씩 4%씩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실적 개선되는 혹은 뭔가 이렇게 그 사업 보고서 같은 걸 보면은 내년 내후년도에 벌 수 있는 돈이 지금의 2배, 3배 되는 성장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없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숨어있는 종목들. 앞서 말한 그런 동아지지 같은 그런 종목들도 있고 뭐 그런 많은 종목들 중에서 조금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아싸리 나는 모르겠다 콘텐츠, 메타버스, 게임 장기로 아예 초단기로 보면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데 일단 꼭 필요한 거 꼭 들어가셔야 되는 거 3가지는 반도체, 2차전지, 금융 요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도체는 저점 매수, 2차전지는 변동성 매수 그리고는 뭐 금융이나 통신처럼 배당 매수 정도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작년 하반기? 약간 연말로 가면서 금리가 막 오르면서 같이 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잖아요. 은행주, 금융주 중에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물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몇 년간 계속해서 좋긴 하나 이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하는 그런 상황이 강하잖아요. 언제쯤 빠져나와야 될까요? 저는 은행은 정말 쉽게 말씀드리는 게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 들고 있고 금리가 더 못 올라가면 파시면 돼요. 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금리라고 하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게 특히 미국 기준으로 보셨을 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실제로 은행 대출 받았던 은행 대출 금리가 올라갑니다. 실적이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오히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대출 이자는 줄어들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서는 은행 실적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대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쉽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금융사를 지금 제가 좀 더 말씀드린 이유가 에너지도 있고 원자도 있고 좋은 거 많은데 왜 금융이냐 그러면은 이게 금융이 미국 기준으로 보시면은 주주 환원이 한 60에서 70% 정도 나옵니다. 지금 JP모건 매수하셔도 배당률은 3% 4%밖에 안 나오지만 네. 자사주 소각까지 다 합치시면은 6%에서 7% 나와요. 아. 1년 주주 환원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은 실적이 늘어난다 해서 주주 환원을 더 늘릴 수 있냐? 실적이 늘어난 만큼만 늘릴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실적이 줄어들면 주주 환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러면은 이 미국 금융주도 어떻게 보면 시클리컬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지금 미국 금융주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국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을 늘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을 이만큼 벌어놓은 상황에서 주주 환원 요만큼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요것만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데 주주 환원을 더 늘린대요. 그러면은 요게 주가의 바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말 그대로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는 구간에서 금리도 인상된다. 이거는 호재가 두 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은행주를 에너지주보다 좋게 생각을 한다. 에너지주는 솔직히 실적이 꺾이면 배당이 꺾이기 때문에. 그렇죠. 워낙 이게 텀이 커요. 이게 반토막 아니면 70%씩 떨어지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에너지 업종이 미국 기준으로 XLF였나요? 그 미국 에너지 관련된 ETF가 1월 1일 기준으로 지금 한 90% 올랐어요. 와, 진짜 많이 올랐네. 네. 그래서 에너지 업종은 이미 S올도 한 8만 원 하던 게 12만 원까지 거의 50%씩 이렇게 올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늦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정말 뉴스에 민감하신 분이 아니면은 조금 트레이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금융주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것도 어차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구간에 같은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그냥 은행주가 좋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다. 그쪽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해도 될까요? 네. 제가 왜냐하면 5천만 원 기준으로 국내 포트폴리오 말씀드렸는데 국내에도 있는데 글로벌도 있으니까. 네, 글로벌 포트폴리오 기준으로는 저는 똑같이 이제 50%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이제 5개로 나눈다고 했을 때 1,000만 원 나눴을 때 그냥 20%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20%는 국내에서 2차 전지 제조를 여전히 들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만 할 수 있는 친구니까. 아니면은 이걸 글로벌 관점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만 할 수 있는 종목은 조선도 있어요. 아, 조선. 네, 하여튼 요거를 국내에서만 할 수 있는 제조업을 한 꼭지를 들고 가시되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같은 걸 들고 가시되 하나의 꼭지는 미국의 빅테크를 꼭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약간 좀 장기적인 뷰 관점인가요? 네, 아니, 장기적도 장기적인데 미국 빅테크에서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정도 많이 받았고 뭐 충분히 떨어지면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PER 기준으로 20배 초반대까지 떨어졌거든요. 포워드 기준 네, 말씀하시죠? 아니 지금 현재 그냥 진짜요? 그냥 PER 기준으로 오. 구글 같은 경우에도 23배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안 볼 거예요? 보시거든요. 애플 충성 고객 엄청나게 많습니다. 애플은 이번에는 M2라는 반도체를 또 새로 발표했는데 그것도 이제 스펙을 살펴보시면은 인텔이 접근하기 어려울 만큼 스펙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범용성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만큼 발전과 혁신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곳에서 우리는 빅테크를 계속 가져갈 거냐, 빅테크를 안 가져갈 거냐를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미국 빅테크의 장점은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번다. 말 그대로 가치주거든요. 필수 소비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고 단점은 그래서 규제가 셉니다. 그쵸. 네, 독과점 규제가 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고려를 하시면 되고 그 관점에서 저는 플랫폼 기업은 여전히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iOS 없이는, 윈도우 없이는, 그리고 안드로이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런 환경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국부를 더 벌기 위해서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나머지는 우리가 반도체를 사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TSMC 정말 적극적으로 주변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애플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돈이 잘 되는 가장 비싼 반도체는 TSMC가 만듭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아직까지는 성장 단계예요. 근데 TSMC는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파운드리만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파운드리 보고 투자할래요? TSMC를 파운드리 보고 투자할래요? 하시면은 수익률이라든지 그 성과는 TSMC가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TSMC 같은 종목도 이제 하드웨어 기업이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조선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 가지 약간 좀 걱정 내지는 애매한 부분이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네. 그럼 약간 지금 뭐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거기에 연동돼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약간 좀 어떻게 될까요? 주가 좀 꺾이지 않을까요? LNG, 국내 조선 같은 경우에는 팩트가 LNG죠, 지금. 그쵸. 성장하는 이유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물론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중국 국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컨테이너선을 발주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는 저가 수주 때문에 컨테이너선에서 돈을 많이 남기진 못해요. 핵심은 LNG 쪽. 어떻게 보면은 가스를 운반하는 그런 친구들이고 고부가 가치 선박인데, 조선은 제가 항상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조선 기자재 업종.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양전기공업이라고 있습니다. 아, 알아요. 네. 정말 재미없는 종목인데. 정말 다치죠. 네. 정말 바닥으로 깔려있는 친구고 안 갑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좋은 점은 실적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EPS도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 데다가 배당이 좀 약한 게 흠이긴 한데, 그 친구는 조선에 들어가는 전선을 닦아낸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양전기공업이 정말 안 움직이다가 오늘 아침에 10몇 프로 떴더라고요. 오. 갑자기. 아, 드디어 움직인다. 네, 저는 대양전기공업은 너무 수급이 없어가지고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인텍 중심으로 스윙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친구는 LNG 관련돼가지고 본행제를 만드는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그리고는 대양전기공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선을 까는 친구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이제 그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가치나 시가총액 보셨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저렴한 친구들이고, 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냥 조선 3사에 발주 들어오면 다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기자재를 말씀드린 이유는 조선업은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천연가스 가격도 문제가 되는 거고, 뭐 신조선가도 마찬가지로 뭐 문제가 되는 건데, 제일 문제가 철강 가격이에요. 원자재 인플레이션에서 후판 가격. 후판 가격, 철강 가격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냐. 조선업을 세트로 보시면은 철강, 포스코도 같이 보셔야 된다. 현대제철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얘가 돈 못 벌면 얘가 돈 벌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선업이 화랑이 되고 불을 붙는다라고 하더라도 철판 가격이 비싸가지고 조선업이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철판 가격이 반영되는 포스코나 아니면은 현대제철이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한 세트로 묶어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는 기자재 업종은 계속 영업이익이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니 난 조선만 볼래 하면은 기자재를 보시고, 아니면 난 좀 더 크게 볼래라고 하시면은 조선이랑 철강을 같이 보시는데, 만약에 LNG 가격이 떨어지면 LNG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냐라는데, 이거는 정말 큰 흐름에서 우리는 지금 탈탄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탈탄소의 끝에는 어디로 갈까요? 탈탄소 끝에 네.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겠죠. 신재생 에너지가 간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다들 아니 뭐 풍력 투자한다, 태양광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낮에는 태양광 발전이 되지만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밤이 되면 태양광 발전을 못 해요. 그렇죠.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안 불면은 풍력 발전을 못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발전을 못 하는 동안 어디에 저장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ESS를 엄청나게 많이 만든다? 그것도 분명히 돈이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될 수 있겠지만, 그걸 좀 더 발전시켜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어디 저장을 하느냐, 그거를 물분해를 해가지고 수소에다 저장하면 된다. 그러면은 그 수소에 저장했을 때 수소도 결국에는 나중 되면은 2050년 60년 되면은 글로벌로 태양이 많이 뜨는, 말 그대로 온도가 적당한 적도 부근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 사람이 안 사는 곳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어 놓고 대규모 전력 시설을 만들어 놓고는 수소를 생산합니다. 그럼 그걸 판매를 하겠죠. 그렇죠. 바다를 건너서. 그러면은 LNG 운반선이 나중에 되면은 수소 운반선, 그러니까 수소 운반이 힘들다 그러면은 암모니아 운반선으로 또 진화하게 될 것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에너지 수급량을 맞추기 위해서 중동이라는 지역에서, 미국이라는 지역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오일을 생산해서 전 세계에서 그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 탄소는 줄여야 되니까 그 에너지 사용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는 것도 있죠. 동네마다 풍력타워를 설치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에서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거 단가를 낮춰가지고 그걸로 암모니아로 치환해서 전 세계로 운반할 것이다. 결국에는 지금의 원유의 기능을 수소나 암모니아가 하게 될 것이고, 그때 되면 똑같이 LNG처럼 가스로 된 에너지 원을 운반할 거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조선업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우리가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도 아시죠? 얘는 많이 했어요. 그렇죠. 중세 시대부터 바다를 지배해야, 바다가 어떻게 보면은 알아서 바람이 이게 배로 움직여주고 파도가 배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전 세계를 계속 지배를 해왔습니다. 영국이 그랬고 스페인이 그랬고 지금 미국이 그렇듯이 앞으로도 바다를 통한 물동량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에너지도 바다를 통해서 운반이 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조선업은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꼬리를 계속 무는데 네.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네. 수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수소가 사실 이번 정권 들어와서 네. 뭐 사장 되느냐 마느냐 하는데 최근에 나온 뭐 국정과제 보면 110개 거기에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뭐 국회 본회의에서도 확실히 좀 수소 경제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육성하는 것 같긴 한데 그 한 사이드에 수소차가 있잖아요. 네. 수소차는 어떻게 보세요? 수소차가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라는 게 대중화됐던 원인 자체가 딱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특허를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대차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소차에서 현대차가 엄청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맞고요. 글로벌 플레이어에서 리딩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동참하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고 같이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발전을 해야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데 지금은 테슬라라는 곳에서 전기차에 대한 특허를 다 풀면서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정책? 그거를 따라가지고 바닥에 배터리를 깔고 그 위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하우징을 해가지고 그걸 팔아먹는 게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표준이 자리 잡혔어요. 근데 수소는 지금 보시면은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게 너무 한정판 느낌으로 판매가 되고 한정판 느낌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인프라도 많이 깔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투자가 많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차가 먼저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한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친환경차에다가 넣은 게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를 넣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올 초에 있었던 그런 컨퍼런스 콜에서 보시면은 수소차 얘기가 아예 안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수소차를 안 하냐 그러면은 지금 현대차 그룹이 H2라고 하는 새로운 회사를 하나 설립해가지고 상하이에다가 수소차 관련된 혹은 수소 그 모듈 관련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저는 수소차의 미래 혹은 수소라고 하는 그 에너지원의 미래는 중국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2021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수소 관련된 수소 산업에다가 투자한 돈이 5조가 넘어요. 이게 맞아요. 5조 위안인지 5조 원인지 5조 달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난 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건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는데 이게 중국이 지금 기존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유럽이나 미국을 못 따라잡았는데 지금 전기차의 핵심 플레이어가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걸 버리고 안 하고 우리는 5년 뒤, 10년 뒤에 유행할 걸 미리 투자를 하면서 미국과 경쟁하겠다라고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이 5년 전, 10년 전부터 육성했던 게 태양광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제로 전 세계 태양광을 한 7에서 80% 정도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벌었던 윤기실리콘이라든지 많은 뭐 친환경 기업들, 석탄 기업들이 그 돈을 지금 수소에다가 몰빵 때리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수소 관련된 특허가 제일 많고 연구비를 제일 많이 집행하면서 수소 관련된 기술 개발, 인력, 그리고는 말 그대로 돈으로 지금 완전히 처발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도 수소는 중국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하이 가가지고 대규모 공장 투자 이런 발표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소 시장이 지금 뭐 수소 모듈부터 수소 스택 그리고는 뭐 수소차 이런 전부 다가 전기차처럼 이제 중국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개화하느냐를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수소차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 적어도 3년에서 4년 아니면은 2030년이 되면은 또 새로운 표준으로 좀 이렇게 발전할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현대차의 수소 관련된 투자는 너무 이르지 않나.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장기로 보시고 관련된 뉴스는 계속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중국이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 관련돼서 미국도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기술 표준이라든지 좀 리딩하는 국가가 중국이 돼버리면은 그 관련된 뭐 규제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또다시 미국에서 좀 러브콜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조금 집중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많은 그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네. 종목 자판기 같아요, 정말. 이게 그죠? 네, 저희가 어딜 가나 항상 듣는 말이 유튜브 촬영할 때마다 말을 1시간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2시간 촬영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시고 오늘도 촬영이 1시간이 넘었네요. 네. 제가 궁금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네. 계속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끝으로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힘든 구간이고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방송을 킬 때마다 기분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는데 최근에 힘이 많이 빠져요. 네, 힘도 많이 빠지고 살도 많이 빠졌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떠나는 게 눈에 보여서도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사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는 또 그런 관점에서 제 투자도 잘 안 풀리고 있다 보니까 제가 목표했던 수익도 많이 못 거두고 이 정도면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더 빠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준프로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건 아니다. 너무 힘들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멘탈이 많이 흔들리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은 결국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자본가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형님들, 누님들, 여러분들 다들 개미가 아닌 이제 자본가로서 나는 투자자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한 모습을, 발전한 내일을 위해서 지금 좀 이겨내시고 조금 더 장기 시계열로 보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걸 위해서 매일매일 라이브로 열심히 힘내고 있고 저 형님도 맨날 좋은 콘텐츠 올려주고 계시는데 돈 벌 기회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과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보를 좀 더 양질의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성향과 맞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튜버라든지 그런 채널 아니면 그런 TV 아니면 그런 전문가들 아니면 그런 펀드 매니저를 만나셔가지고 꼭 성공하는 투자 활동, 성공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헝가리의 워렌 버핏, 앙드레 코스텔라니가 이런 말을 했죠. 네. 주식에 대한 수익은 고통의 대가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네. 힘든 게 당연한 거고 실제로 내가 정말 큰 수익을 내는 그런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전체 365이라고 한다면 불과 한 며칠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특히나 장기적인 표 관점에서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바로 사지 마시고 스터디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나와 맞는다라고 한다면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이버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도 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요거만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호재를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면서 꼭 우리가 계획된 미래를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태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